지금부터 형평운동 제94주년 기념 초청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특히 우리 촛불혁명으로 장미 대선이 치러지면서 강사 섭외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사업회에서 섭외를 하시는 분들마다 청와대로 가시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해 우리 진주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이슈가 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을 뽑을 수 있을까요? 생각하기에 다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난강무등축제 유료화 문제가 연이어서 이슈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주대책기념광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형평탑 이전 문제가 큰 이슈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가 자리니만큼 형평탑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그간의 사정을 간단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진주대책기념광장 조성 사업으로 인한 형평탑 이전 문제는 약 3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상당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처음 1년은 우리 사업회하고 진주시하고 대화를 통한 협상이 이루어졌고요. 작년부터는 형평탑 이전 문제를 넘어서 진주대책광장 조성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진주의 시민사회단체까지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업회는 형평탑 처리를 놓고 수많은 회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회는 형평탑을 현 위치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공사 후 현 위치로 복귀할 것을 전제로 임시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광장 조성을 위한 시굴 및 발굴 조사를 위해서 경남문화예술회관 부근으로 형평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가지고 계신 리플릿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회에서는 형평탑 임시 이전을 알리는 보유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진주 시민들께서 꼭 참석하셔가지고 형평탑의 복귀 여지를 우리 보여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단체 같으면 지금쯤 내빈 소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평이기 때문에 형평 정신을 살려서 내빈 소개를 가감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강연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형평탑 때문에 참 2년 동안 벌칙게나 참 아프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이본정 이사장님 큰 격려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시경이긴 하지만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울형, 공평할 평, 형평. 저울처럼 공평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이 땅 진주에서 근대 인권 운동의 시발이 할 수 있는 형평사가 창립된 지 이제 94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우리 사업회는 깊어가는 가을 형평운동 94주년을 보내며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일, 인권과 관련된 현장에 늘 자리를 지키고 몸소 실천으로 행동하시는 인권재단 사람의 박내군 상임이사님이십니다. 오늘 바쁜 일정 중에도 우리 형평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처럼 형평 초청 강연회에 함께 해주신 내빈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학생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를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어제 일들을 잠시 둘러보고 오늘을 직시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시길 바라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인권중심 사람 박내군 소장님이십니다. 소장님 양력은 리플렛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진주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인권 단체라고 자부하는 또 지향하는 우리 사업회에서 가장 어울리는 또 진작에 모셔야 될 그런 강사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사님께서는 우리 1980년대 90년대 우리 민자운동 유가족협의회 육아협이라고 하죠. 저도 뭐 안지는 정말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숭실대 박내전 열사님 그 친형님이시랍니다. 그래서 동생의 죽음을 맞이해서 정말 인권 활동가로 삶의 방향이 바뀌셨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최근에 뭐 세월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인권 운동 현장에 늘 우리 소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장님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인권 활동가이자 우리 한국 인권 운동의 산 증인이 아닌가 감히 이렇게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은요 제목처럼 2017년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작년 촛불 시민혁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인권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박내군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뭐 소개한 대로 이제 인권운동하는 사람이고 30년차 인권활동가입니다. 88년도에 제 동생을 이룬 다음에 유가족으로 활동을 하다가 인권운동의 길에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권재단 사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인권재단 사람은 우리나라 인권운동 단체나 활동가들이 굉장히 열악한 재정 때문에 재정적인 거라든지 등등등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렇게 이제 인권 단체들 활동가들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은 거기다 두고 있으면서 거기 이제 소장을 맡고 있는데 소장이 별거 아니고요. 여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인권 유진 사람이라는 건물이고요. 센터죠, 인권센터. 거기에 이제 건물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물 관리는 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러시나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바깥에서 주로 많은 일을 합니다. 제가 주로 많은 일을 하는 거는 지금 이제 4월 16일에 약속 국민연대 공동대표 맡고 있습니다. 4월 16일의 약속은 어떤 건지 아시죠? 예, 세월호 참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고요. 4.16 연대라고 이제 약칭해서 이제 부르는데, 4.16 연대를 만든 이유는 이게 세월호로부터 제기됐던 문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들이 뭐 1, 2년 사이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때 잊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었지만 4.16 이후는 그 이전과 달라야 한다. 그럼 진짜 다르게 만들자. 어떻게 만들 거냐? 생명이 존중받고 존중되는 그런 인간이 존중되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4월 16일에 약속 국민연대를 만들었고, 그 일로 제일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단에서는 활동비만 받고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꼴인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촛불 시민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의 그런 민주주의 그 인권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따져보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제가 뭐 답을 던져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찾아가야겠죠. 오늘은 이제 10월 24일이거든요. 1년 전 10월 24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1년 전 10월 24일, 2016년 10월 24일 날 아침 10시에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갑자기 개헌 카드를 들고 나왔죠. 자기 임기 내에 개헌 절대 안 하겠다고 하더니 개헌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계속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이 반전 카드로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온 거죠. 사실은 그 전날 먼저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손학규 씨죠. 손학규 씨는 뭘 할 때마다 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개헌 카드를 들고 나왔고, 그 다음 날 10월 24일 날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심의 카드, 개헌 카드를 들고 이 자기의 위기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상황을 바꿔보려고 개헌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개헌카드, 개헌 얘기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개헌이라는 게 모든 이슈를 지금 먹는 블랙홀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게 개헌카드가 먹히나 보다 했는데, 그게 낮 시간 동안에만 그랬죠. 밤 8시에 JTBC에서 최순실 태블릿 PC를 폭로한 날입니다. 연설문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다 받아서 다 쓰고 있었더라. 전체 나중에 밝혀진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아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작은 부분밖에 폭로가 안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급단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거 심각한 상황이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그 다음날 10월 25일 날 오후 3시에 대국민 사과를 1차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근데 대국민 사과를 얼마나 잘했는지 국민들이 더 열받았습니다. 연장제를 전달했죠. 그래서 이제 그 주 29일이 토요일이었는데 그 첫 번째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촛불 집회할 때 비가 막 내리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총경원장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나올까 하는데 3만 명 이상이 나왔어요. 예상 밖으로. 그래서 근데 그 열기 자체가, 이 분노 이게 자체가 엄청난 거죠. 이게 나라냐 이런 피켓 들고 나오면서 완전히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2차는 11월 5일 날이었는데 그게 10배가 튀겨졌어요.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 명이 쭉 이어지다가 200만 명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6개월 동안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 투쟁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실제로 끌어내렸죠. 바로 그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10월 25일 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백남기 국민이 317일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서울대병원 주관제에서 사망했고 그게 9월 25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신을 갖다가 압수하겠다, 압수해서 부검하겠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게 이제 압수수색 영장 종료하는 날이 10월 25일 자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하루 이틀 사이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었었죠. 역사적인 그런 운명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전 상당히 좀 암담했었는데 그게 또 급반전해서 또 우리들의 힘으로 이런 촛불 집회, 촛불 시위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는데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놀라워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제일 놀라워하는 건 뭐냐면 100만 명 이렇게 모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고 하나 안 나고 어디 뭐 파괴되는 것도 없고 그러죠. 그죠? 100만 명이 모이는데 아무런 안전사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어떤 기물이 파손되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죠. 외국에서 이렇게 시위 잘하는 나라들 이런 데들 보면은 보통 이제 시위 한번 하면 자동차에 불 지르고 가게에 이렇게 부수어갖고 거의 낙탈하고 이런 것도 이어지거든요. 이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모으면 이러지 않고 도리어 쓰레기까지 다 치우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놀라운데 그 다음에 이 또 외국인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게 과연 결실을 제대로 맺을 거냐.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을 건져서 끌어내긴 했는데 과연 그거를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게 되게 궁금해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하죠. 이렇게 역동적인 한국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자, 그러면 그 촛불 시민혁명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촛불 집회 시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몇 가지 계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하나가 세월호 참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리어 구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거에 구조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막았습니다. 이러면서 세월호 싸움이 시작이 됐죠. 이건 2015년 4월입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항의하겠다고 가는 이 길을 유가족과 시민들이 가는 길을 이렇게 차벽으로 막았고 이렇게 이제 캡사이신으로 차벽 앞에서 이렇게 캡사이신으로 유가족들을 향해서 저렇게 캡사이신을 쏴대고 물대포를 쏴대고 이렇게 했었던 상태입니다. 유민희 아빠가 지금 그 다음에 2015년 그때 경복궁 앞에서 이렇게 경찰버스에 올라왔다가 연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기억에 남는 인상. 횡목항에 가서의 그런 모습들, 진도실내 체육관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지금도 뚜렷이 기억나는 게 그렇습니다.
2014년 5월 9일이었습니다. 5월 8일 그 전날이 어버이날이었는데 KBS 그 외국 보도에 항의하러 안산에서 시민 그 유가족들이 버스 타고 올라왔거든요. 사과를 못 받자 그 밤에 청운동 청와대 옆에 청운동 사무소 앞에 가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룻밤을 거기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었죠. 아침 10시쯤 돼서 여기 인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월호에서 탈출한 학생들, 생존 학생들이 처음으로 유가족들 앞에 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영정을 끌어안고 있는 그 유가족들 앞에서 이 생존 학생 대표자가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저희만 살아서 죄송합니다. 가장 아픈 그런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살아야 될 그 학생들이 그 엄마 아빠들, 친구의 엄마 아빠들 앞에서 우리만 살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유가족들은 미수자 가족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항상 미안하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미수자 가족들은 소원이 뭐냐면 유가족이 되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소원이 유가족이 되는 거였던 그런 세월이 지금 3년 넘게 지금 흘러온 거고 아직도 그 상황은 끝나지 않은 거죠. 자, 이 상황은 뭐냐면 2015년 4월 2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삭발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삭발을 했냐면 그해 2015년 3월 27일 날 정부가 그 특별법 시행령을 만드는데 그 시행령 자체가 엉터리였죠. 그래서 그 시행령으로 특별법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폐기하라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인양 약속을 제대로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건 정부한테 정말 호소했던 건 뭐냐면 제발 돈으로 우리를 모욕하지 마라. 우리는 돈을 바라고 이러는 게 아니다.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 그때 왜 우리 아이들이 구조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래야만 우리가 죽어더라도 아이들을 조금 더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진상규명 요구하는 거다. 그러니 제발 돈 갖고 장난치지 마라. 4월 1일 날 정부에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는 8억 2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교사들한테는 11억 얼마를 준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주는 것처럼 보상해 주는 것처럼 거짓 보도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보도자를 돌리고 그 언론이 그들 도배했습니다. 정말 유가족들이 겪곤했죠.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자식의 시체를 팔아먹는 팔아서 돈을 더 챙기려고 하는 그렇게 때를 쓰는 유가족으로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저건지 이 사람들이 그 정부의 그런 발표를 보고 엄청 분노를 했습니다. 겪곤했던 유가족들이 삭발을 단행합니다. 또 삭발이 끝나고 나서 안산에서 광화문까지 1박 2일 동안 행진해서 아이들의 영정을 안고 행진해서 올라오면서 일주기 투쟁을 진행을 합니다. 일주기 투쟁을 결국 박근혜 정부로부터 세월호 인양 약속을 받아냈지만 특별법 시행령은 폐기가 되지 않았고 약간 수장의 뜻을 이었고요. 그해 8월 달부터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그런 특별법이 시행된 것이고 그게 바로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한 날이다 이렇게 우겨댔습니다. 법에도 없는 이런 거를. 그러다가 작년 6월 30일 날로 조사활동 기간이 끝나고 9월 30일로 이 특별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까지 내는 그것까지 다 끝난다. 그러면서 강제 해산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항해해서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해서 거기 위원들, 조사관들, 그 시민들이 3개월 동안 광화문에서 농성을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자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강제 해산되고 맙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들을 작년에 우리가 맡고 있었던 거죠. 이랬을 때 한편에서 이랬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람들의 인식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있었던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해서 항의하는 추모 포스트 있어요. 저기 붙여놓은 거죠. 여기서는 또 이제 9.25 참사라고 했고 1997년생 당시 만 19살 되던 청년이
그 스크린도 지하철 스크린도를 수리하다가 거기 진입하는 전철에 부딪혀가지고 그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9.26 참사라고 그러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한번 모이고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민들의 힘으로 추모를 해내고 그리고 결국 그 정책들을 바꿔가게 만들었습니다. 곳곳에서 안전과 관련한 그런 운동들이 싹트고 그런 인식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촛불이 타오르기 전에 먼저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이죠.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평생대학원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거. 저는 지극히 학내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총장이 경찰 투입을 요청해서 경찰 1,600명이 학내에 투입해서 학생들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졸업생들 동문까지 나서서 농성에 들어가면서 학내에서 이렇게 불을 밝게 됐던 거죠. 이 촛불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학내 문제로 시작한 이런 것이 나중에 보니까 정유라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였죠. 그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정유라가 동거인 부부 만난 것도 능력이다 이런 쪽에서 학생들 젊은 층들의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정유라도 박근혜도 기여한 책임이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마지막 정리했습니다. 교수님들은 항상 나중에 나타나시죠. 예, 정리들쯤에서 나타나시죠. 어쨌든 저 사건으로 인해서 학교의 그런 대학가의 시국선언 이런 것들이 확 번져나왔고 젊은 층들이 초기에 촛불 시에 대거 참여하는 그런 동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왜 그럼 학생들이 저렇게 분노했을까? 학생들이 저 대학생들을 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대학 입시조차도 이게 농락당한 거죠. 불법적인 그런 특례 입학, 불법적인 그런 학사 관리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기네들은 학교 들어가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걸 통해서 또 학사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스텝을 쌓고 그러는 와중에 부모 잘 만난 정유라는 교수가 다 봐주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점수가 나오고 이런 등등 어떤 이런 걸 보면서 분개한 거죠.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백남기 농민의 사건입니다. 이분 317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결국 살아나지 못했죠. 그리고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큰딸 백도라 씨는 우리 백주 대낮에 누구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권 얘기해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리는 왜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냐고 물었죠.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는 9월 25일 날 이렇게 되자 사법경찰이 병원 안에 들어와서 언제라도 시신을 탈취하려고 했고 사망하자마자 경찰이 병원을 에워싸고 출입을 봉쇄하고 그러면서 언제라도 시신을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시민들이 한 달 동안 버티면서 싸워냈죠. 이런 끝에 촛불이 터진 거다. 균형 터진 게 아니다. 아주 참담했던 그런 건데요. 아까 이제 봤듯이 바로 1년 전 10월 24일 날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이 올 때까지 먼저 사실은 TV조선에서 먼저 최순실 사건을 보도했었어요. 그러다가 9월 20일 날 한겨레 신문이 이제 매일 그 집중 보도를 좀 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라고 하는 실명 여태까지는 땡땡이었거든요. 이름을 쓰지 못해서 그게 겁나서 그러다가 9월 20일 날 최욱으로 한겨레 신문에서 최순실 실명 보도를 하면서 사건이 이제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급해진 박근혜는 국회에 가서 이렇게 개헌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하지만 그때 JTBC에서 이런 걸 폭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년 전이에요.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죠. 예. 근데 몇 번의 전 연설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거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기 편까지 든다. 이거 많이 인용했죠, 그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더 열받아 했어요, 그죠? 저걸 가지고 또 저런 거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촛불 시위가 타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이렇게 이제 모이는 중에 우리가 이제 광화문에서 할 때 7시만 되면
소등을 했습니다. 촛불을 껐습니다. 촛불을 끄고 그때까지만 해도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술자 9명들 이름을 불렀고 박근혜 정권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호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행진에 나서 의논했습니다. 그죠? 예, 여기하고 그렇게 대비가 되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저거 잘못한 거죠. 응? 7시 30분에 했어야 되는데. 세월호 참사가 나는 그 당일날 대통령이 사라진 7시간을 상징해서 우리가 오후 7시에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7시간 반이잖아요. 그죠? 그럼 7시간 반을 상징하려면 7시 반에 했어야 되는데 7시에 했어요. 저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청와대나 이런 쪽에는 8시 35분경 사건 발생 이런 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자료에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몰라요. 8시 35분이라 하면 그때 학생이 처음으로 119에 우리 배가 침몰하는 것 같아요 하고 119에 신고 첫 번째 신고했던 시간이 8시 52분이거든요. 근데 청와대나 이런데 아주 드물지만 8시 35분경 사건 발생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 이건 이후에 밝혀야 될 겁니다. 자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이게 음모설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특별조사위원회,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밝혀지면 또 새로운 사실이 나타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9시 반에도 보고를 못 받았고 10시에도 보고를 못 받았고 지시하거나 이런 거 없다.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고받거나 지시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프로코피를 맞았는지 뭐였는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그런 정상적인 질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보면 여기에 있는 이순신 장군상이 있고 여기 천막이 있는데 여기 바로 세월호 광장입니다. 세월호 광장은 2014년 7월 14일 날 여기 광화문에 텐트를 쳤고 계속 저 농성 천막을 유지해 온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한상균 민주총위원장은 3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요. 우리가 통계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2016년 10월 29일 1차 때 3만 명 모였고 그 다음에 3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하면서 2017년 5월 10일까지 23차례 동안 매주 저희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인은 1,700만 정도가 촛불 시위에 참여한 걸로 보입니다. 최다 인원이 참석했던 게 6차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 그때 전국적으로 232만 명이 촛불 들고 나왔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그 다음 주 12월 9일 금요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바로 전주인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있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고 열기가 엄청나게 대단했던 거죠. 광화문 광장에 각 당 국회의원들이 지금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까지 다 나와서 상황을 좀 봤는데 야 이거 탄핵소추안 가결하지 않았다가는 폭동이 일어나겠다 이런 절박감 이런 것들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2월 9일 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었고요. 자, 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전국에 2,300여 개의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다는 건데 이 비상국민행동은 한 게 뭐냐면 퇴진행동이라고 얘기하죠. 퇴진행동은 뭘 했냐면 딴 지역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서울에서는 무대, 촛불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하고 진행을 맡은 것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나와서 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이제 공동대표였는데요. 50여 명의 공동대표 중에 한 명인데 저가 걱정한 건 딴 거 없습니다. 안전사고 날까봐. 100만 명이 모이는데 갑자기 우리가 안전대책 이런 거 준비가 전혀 안 됐었거든요. 만약 한 사람이라도 발을 헛디디하고 넘어지거나 이러면 압사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고가 하나도 안 났어요. 만약에 거리에서 누가 날 밀치고 치고 어깨를 치고 가고 그러면 막 승질 내고 욕설도 하고 그럴 텐데 그걸 다 참아내더라고요. 다 참고 인내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봤었고 그리고 이제 광장에서는 이런 혐오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를 이제 퇴진시켜야 된다면서 이제 사의를 보는 사람이나 이제 발언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미친년 뭐 이런 것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런 말을 하자마자 특히 젊은 여성들이 엄청나게 하는 거죠. 예, 이러면서 광장에서는 그런 혐오 발언, 차별 발언 이런 거 절대 금지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평등한, 모두가 존중받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대진행동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23차례 이게 주말 촛불 집회를 성사시켰거든요. 이게 엄청난 무대를 만들어야 되고 음향을 깔아야 되고 스크린을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촛불도 초도 사사법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그 피켓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하면 뭐 1억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아마 전문 기획사나 이런 데다가 우리 맡겼으면 저게 10억짜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좀 아무리 잘 나가는 가수라 하더라도 10만 명 앞에서 노래해본 적이 별로 없겠죠. 그죠? 10만 명 앞에서 노래한 적이 없죠. 근데 100만 명이 뭐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대형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기 세워달라고 대진행동에 와서 저 사람들 개런티 전혀 받지도 않고 서로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었습니다. 돈도 하나도 없었는데 이 돈은 전부 다 시민들이 모금을 해서 모아준 겁니다. 40억 정도가 모였고 그 중에 32억 정도를 썼습니다. 지금 현재 7억 7천만 원 갖고 이후 백서 작업, 기록 작업, 기념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폭락하기 시작했고 국정 지지율이 11월 달부터는 겨우 5%밖에 안 나오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무의미하다 해서 아예 12월 달 들어가서부터는 여론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꾸준히 유지가 됐었던 거죠. 가장 감격스러웠던 때가 6차 촛불 집회 때인데요. 이게 12월 3일입니다. 이게 왜 적었냐면 여태까지 청와대, 여기가 청와대인데 청와대 앞에까지 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100m 앞까지 여기 드디어 진출한 겁니다. 조금씩 우리가 법률팀들이 저기 요구를 하면서 드디어 법원을 상대로 해서 이거를 요구하고 그러면서 싸워서 법적으로 싸워서 이걸 확보낸 겁니다. 이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행진대회 맨 앞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그 청와대 앞 100m까지 가면서 울어요. 2014년도에 그렇게 청운동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면서 수없이 청와대로 가려고 했을 때마다 계속 지지당하고 경찰의 폭력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주저앉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 우리의 자유가 그만큼 더 확보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아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장한 거죠. 자, 이때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광화문 개념충, 장수풍뎅이 연구회 같은 저는 가상단체 깃발들이 있었던 거죠. 하이하그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 존재하지 않는데 2008년도 촛불 집회에서는요 단체들이 깃발 들고 나오는 거 다 내리라고 그랬어요. 시민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단체 깃발을 못 들고 나왔는데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단체 깃발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가상단체 깃발이 무려 200여 개가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기 하면서 그 작년에 시판은 축제판이었어요. 예,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폭력적인 그런 정부의 폭력적인 그런 시위 진압 이런 거에 맞서서 그거를 조롱하면서 풍자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물대포와 체류화약이 쏟아지는 거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댄스를 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와 유사한 형태의 문화적 현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촛불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핵을 소추안이 가결됐고 드디어 3월 10일 날 이렇게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가게 되는 거죠. 박근혜가 위반한 헌법점 굉장히 많죠. 예, 이런 상황들을 거쳐왔습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손호철 교수는 촛불시민혁명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 차원을 얘기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이 가능했던 세 가지 차원. 첫 번째는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그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말이 안 되는 국정농단 이것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이제 사람들을 촛불 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다 동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미친 게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더
나가면 이제 대민주주의 체제까지 다 이것이 불신을 받게 되는 이런 거였는데 손호철 교수나 정치학자들 같은 경우는 87년 헌정체제가 갖고 있는 불안전성 이것이 낳은 그 모순들이 직접돼서 폭발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97년 신자유주의 체제가 본격화됐는데 여기에서 시작된 불평등의 심화 이거 양극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혈조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분노 이런 부분들이 폭발한 거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후에 촛불 이후에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불완전한 그런 정치 민주화 또 불완전한 이런 대통령제 정치 체제 이걸 바꿔가는 걸로 나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불평등이 심화됐으면 이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방향으로 이후에 나가야 된다 이런 거고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지금한테 바우간 같은 경우는 지금의 신자유주의를 민주공화국의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좀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 이렇게 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 국가가 시장에 복무하는 기업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움직이는 이런 집행기구처럼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민주공화국 없는 그런 민주주의다, 그냥 신자유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이 각각의 나라마다 현상은 다를지 몰라도 이런 현상들이 있다.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민주공화국이 없다라고 하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 거죠. 20여 년 동안에 그 신자유주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그런 철학, 기본 질서, 기본 가치, 기본 시스템 이거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이게 엄청나게 가속화된 겁니다. 그동안에 민주화했던 그런 성과들이 한 방에 무너져 버렸죠. 이렇게 했던 걸 우리가 겪으면서 이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고 나왔던 게 이게 나라냐 라고 하는 피켓이었던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선거 부정이 있었죠. 요즘에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선거 부정이 2012년도에 있었던 거죠. 이승만은 오프라인에서 선거 부정을 했다면 이명박은 온라인에서 선거 부정을 한 거고 그 온라인의 선거 부정을 통해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초기부터 굉장히 결여됐던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라고 뽑아놨더니 실질에서는 최순실이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김기춘이가 다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거죠. 대통령은 뭐하고 있었을까? 대통령 뭐하고 있었을까요? TV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 보고 있었을까요? 주사도 맞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대표자가 사실 대표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위임 통치가 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배제되는 이런 걸로 몇몇 사람만 그러면 권력이 집중되는 이런 식으로 가면서 민주주의가 다 훼손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었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내자. 그래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거를 대한민국 헌법 1조를 갖다가 강장에서 외쳤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 아시죠? 그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얘기를 했는데요. 자, 민주공화국이 그럼 뭐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는데 이것에 대한 해답이 11조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다 그런 요소가 있지만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게 근대 인권이 이제 추구했던 이런 것들이죠. 실질적인 평등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형식적인 평등은 주장했던 게 근대 민주주의, 그때의 인권관이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민주공화국에서는 신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권층이 따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형식적으로 다 평등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고루고루 이런 권리가 나눠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런 권리를 항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항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사회적 특수기금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합니다.
인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중세 말에 발명된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아직도 천부인권서를 얘기를 하는데 천부인권서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혁명적 사상이죠. 당시에 특권층이었던 왕과 귀족과 또 성직자, 주로 카드를 주교죠. 이런 사람들이나 노동자 농민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맞짱을 뜨는 겁니다. 당시에 특권을 누리던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던 특권층하고 이게 노동자 농민이 우리 대등하다, 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거죠. 그게 엄청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엄청난 사상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집권층에 봤을 때 굉장히 당시의 계몽사상이 불온한 사상이었고, 그러니까 요 금기시 했었던 거죠. 금속운동을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랬을 때 그런 시민혁명을 통해서 없앤 게 그런 특수계급입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에 다시 특수계급이 들어서 있더라. 우리나라의 특수계급 한번 꼽아볼까요?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재벌이죠. 범죄를 저질러도 다 봐주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냥 집행유예나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집행유예로 나오고, 만약 집행유예 나오지 않더라도 1심에서 5년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2심에 가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3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호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2심에 가서 3년, 징역 3년에 5년, 집행유예 5년을 받는다 해서 3호 법칙이라고 그러죠. 재벌들은 멀쩡하다가도 감옥에만 가면 아파요. 그래서 누가 그랬죠? 한참 비꼬면서 재벌이니까 아프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권력 정치권도 이 사람들 앞에서 벌걸 끼고, 그리고 검사 판사들도 삼성의 장학생 이렇게 하면서 봐주기로 하고 있고 이렇게 되죠. 언론도 또 한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재벌입니다. 재벌들, 그 다음에 고위 정치인, 고위 관료들, 그리고 이렇게 고위급의 일부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특수계급인 거죠. 이런 게 어느새 세운겨 버린 겁니다. 즉 민주공화국이 이미 깨져버린 겁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신문의 질서, 신문 질서 이런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신문이 생겨나옵니다. 이런 거를 사회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재공권화라고 얘기하고, 저렇게 만들어진 계급을 유사 신문 계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사 신문제가 다시 등장한 사회, 다시 중세로 돌아간 사회처럼 돼 있는 사회가 우리나라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민주공화국이 없는 신자유자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심각한 상태죠. 우리는 허상만 민주공화국인 그런 세상에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민주주의가 어쨌든 뿌리를 내려왔고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40년 뒤로 박정희 유신 때로 돌리려고 이렇게 획책을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이건 용납될 수가 없었던 이런 상황들을 맞게 됐었던 거죠. 이게 국가인권위법에 보면 18가지 차별 사유가 이렇게 나오고, 각 시도에 또 이렇게 이제 헌법 정신을 이어서 이렇게 차별금지 원칙을 밝히는 인권선언, 그리고 인권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에 있으면 뭐하고, 법률로 이렇게 있으면 뭐하고, 조례로 있으면 뭐하냐. 이게 실제로 이행이 돼야 되죠. 현장에서 실천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진지에도 인권조례 있죠. 예, 인권조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요. 인권위원회 만들어졌나요? 네. 인권위원회 만들어졌어요, 진주에? 네. 그게 저 위원회 회의도 하고 그러나요? 위원회 자체가 안 만들어지겠어요. 그렇군요. 조례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위원회 안 만들었다니 못 들었는데. 그래서 조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실제로 시행되도록 관심 갖고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군요. 예전에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독재 권력과 싸우는 거, 그래서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권은 하면 90년대 초반까지는 양심수 문제였어요. 고문반대 운동, 양심들을 석방하기 위한 운동, 이런 거였는데 9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소수자들이 등장하면서 차별 문제가 떠오르게 되고,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이런 성소수자 차별 문제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이 예전에 중앙정부, 중앙권력과의 싸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 현장과 밀접한 인권 이런 걸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이렇게 동성애 동성혼 개혁반대 하고 이렇게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들이 저렇게 반인권적인 자기 자신들이 하는 게 혐오 표현이고 반인권적인 표현이라는 걸 보면서 이렇게 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우리 현실을 또 보면 이거는 뭐냐, 장애인 특수학교 만들자고 그러는데 못 만들게 하니까 저 부모들이 무릎 꿇고 호소합니다. 둘이 역풍 맞아갖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세게 밀어붙여갖고 이제 특수학교 짓겠다고 그러죠. 근데 단지 그뿐만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막아내고 안 된다고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땅값 떨어진다. 안산에서는 그 세월호로 참사로 죽은 아이들의 추모공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 3년 동안 합동 분향소가 있었고 그랬던 한학년이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오늘 갑자기 올해 초부터 반대 여론들이 막 형성되면서 그냥 악성 댓글들이 막 낙골당 들어오고 이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정서적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시에 우리 그 삶의 현장과 가까운 이런 거주 공간과 가까운 곳에 이렇게 무덤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무덤도 안 만들고 단지 이렇게 공원을 이렇게 만들면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그러면서 거기에 안전 문화가 확산되는 생명 안전 문화 확산되는 그런 공원을 만들자 하는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10월 6일 날 제네바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권고를 내렸습니다. 유엔에는 이제 조약에 의한 유엔 기구로서의 인권 기구가 있고 또 뭐냐면 그 조약별로 또 인권 기구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 당사국이거든요. 그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요거는 사회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자체를 사회권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줄여서 그래서 사회권위원회라고 합니다. 사회권위원회가 이번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심사를 했어요. 하고 나서 무더기 권고를 냈습니다. 그 중에 한국 기업이 국내외에서 벌이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대응하라. 그리고 그 인권 침해가 기업의 인권 침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라. 그 다음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차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이기 때문에 합법화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안 된다? 헛소리 하지 말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해라. 그 다음에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라. 아니 노조하는 사람들이 그 파업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형사 처벌하고 그리고 선배가 합류를 갖다가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아예 파산 상태에 만들어버리면 노조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이게 핵심적인 개선 과제로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 세 가지는 18개월 안에 이행을 하거나 이행 계획을 세워서 사회권위원회에 보고하라. 고 이렇게 했어요. 여태까지 유엔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 저렇게 나왔냐면 여태까지 유엔에서 무슨 권고하고 뭐 할 때마다 한국 정부는 계속 여기 유엔이 우리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다면서 변명을 일관하면서 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엔에서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저렇게 아주 강력한 권고가 나옵니다. 저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아주 인권의 주요한 영역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즉 의식주의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뭐 이런 등등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가 보장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낙제점이다라고 판정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심한 거죠. 안 그래요? 우리가 저 OECD 국가 중에 사회복지 예산 지출이 제일 꼴찌인 나라예요. OECD 국가 중에 사회복지 예산 지출이 제일 적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평균을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13년째 하고 있는 나라예요. 금메달입니다. 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연평균 근로시간이 최근까지는 금메달이었는데 아쉽게도 최근에 멕시코한테 뒤져서 은메달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바둥치고 있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OECD 자살률이 1위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살률을 보면 자살률은 보통 10만 명당 몇 명 이렇게 따지거든요. 우리나라가 보통 29명 정도 돼요. 자살률이. OECD 평균은 몇 명이냐? 12명. 12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배에 가깝도록 압도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게 10만 명당 30명 선을 넘어가게 됐어요. 이명박 때. 그러다가 조금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40분에 한 명씩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40분에 한 명씩. 그리고 연인원 다 모아보니까 15,000명 정도가 자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교통사로 죽는 사람들 이것도 되게 많이 죽죠. 여기도 교통사로 죽는 사람들 빼고 산업 현장에서 2,400명이 죽어가는데 이것도 빼고 오로지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니네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유엔의 잣대에서 봤을 때 니네들 너무 심각하다라고 경고를 보내는 거거든요. 저게.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런 현 상황을 어떻게 바꿔갈까? 그러려면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적인 어떤 인권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도가 실제로 실현되는 그런 걸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침 또 개헌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개헌이 이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 개헌판이 벌어진다면 저 개헌을 정치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밀시해서 만들도록 벌어주시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헌이라고 하는 건 이번에 30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기회인데 저 개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틀을 새롭게 짜보는 거죠. 예전에는요, 저 헌법의 중요성을 안 거는 집권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자기 임기가 다 끝날 때쯤에서 대통령 더 해먹고 싶으니까 개헌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개헌사가 그렇습니다. 이승만도 자기가 대통령 더 해먹으려고 2번이나 더 개헌을 했고, 박정희도 또 삼성 개헌 뭐 이런 걸로 하면서 유신헌법 개헌하는 것도 자기가 종신 대통령 하려고 그랬던 거죠. 헌법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국가의 체제를 바꾼다라고 하는 걸 알았거든요. 저 사람들은 권력 구조를 바꾸면서 자기가 계속 대통령 해먹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헌법사가 헌정사가 엄청 지저분해졌죠. 엄청 지저분해진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승만 때 이게 52년도에 1차 개헌을 했는데 이것도 대통령 한 번에 해먹게 돼 있는 거를 더 해먹으려고 했던 거고, 그때 여기도 또 연임 제한을 하니까 연임으로 딱 제한해 버리니까 대통령 임기를 2번까지 못 하니까 또 해먹으려고 또 이렇게 이제 발췌 개헌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요 여기 박정희 때 보면 이때 이제 자기가 민간일 때 정부를 이양하고 군으로 돌아가겠다 했는데 약속 안 지키고 지가 대통령이 먹었죠. 그러다가 69년도에 되니까 이게 2선까지만 2번까지만 해먹게 되니까 3선 허용하자라고 해서 3선 개헌을 했고, 71년도 10월 조시는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아예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이런 거 아니라 아예 지금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는 이런 길을 닦아놨던 거죠. 그러다가 79년도에 이제 김재규한테 죽은 거죠. 내일 모레네요, 그죠? 내일 모레가 38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재미난 거는 10월 26일 날 1909년 10월 26일 날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희를 죽인다. 뭐 이런 거죠. 이제 이상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헌정사에 보면 좀 불행한 어떤 전조가 있는데 헌법 공백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 공백기. 자, 20하고 4.19 혁명이 일어나서 20하기 만들어졌고 5.16 쿠데타를 통해서 이렇게 좀 가는 그 사이에 헌법 공백기가 있습니다. 국회를 해산시켜버렸기 때문에 입법기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 입법기관을 대체한 게 국가재건 최고회의, 군인들이 한 거죠. 군인들이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유신 정권 들어설 때도 또 임시 국무회의가 있었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 전두환이가 이제 대통령 해먹기 전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 국가보위 입법위 이런 거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서 온갖 악법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 악법이 그 악법이 지금까지 있어요. 민주화를 거쳤다고 했는데도 그 악법이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의 국민의 자유 권리를 갖다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시법입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이때 만들어진 건데, 요 시기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지금도 폐지가 안 되고 있어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시위를 법으로 이렇게 집회 시위의 자유 권리를 갖다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법으로 집회 시위를 못하게 막을까라고 하는 취지 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집회 시위 한번 하려면 23가지나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23가지 신고를 해갖고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금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민주공화국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선진국가 민주주의 공화국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집시법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시위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형사처벌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좀 전과가 많은데요. 이번에 15번째 전과가 생기려고 하는 상황인데 전과가 다 집시법이에요. 형사처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집시법, 집회 시위에 관한 이거는. 다만 행정벌, 과태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도 안 먹힌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헌법이 그때그때 이런 정권 집권자에 의해서 집권 세력에 의해서 막 중단됐다가 또 새로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됐던 이 지저분한 역사였던 거죠. 87년 6월 항쟁 이후에서야 이제 이 헌법이 안정화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헌법이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에, 우리 생활에 법률이 처음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법치주의라는 게 이전부터 법치주의겠지만 그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역사라고 보면 겨우 30년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만들었던 87년 헌법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왜 불안정했을까? 6월 항쟁은 거리에서 시민들이 한 달 동안 그 체류탄 맞아가면서 경찰의 그런 곤봉에 맞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싸워서 이뤄낸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29 선언 딱 했어요. 직선제 개헌 뭐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당시 김대중, 김영삼 씨 쪽에서 그걸 받으면서 6월 항쟁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개헌을 작업을 하게 되는데 개헌 작업은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쪽에서 4명, 그 민정당이죠.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쪽에서 4명, 8인 회의에서 밀실에서 개헌안을 만들게 돼요. 이걸 가지고 국민투표 해갖고 87년 헌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리에서 항쟁을 하고 잡혀가고 이렇게 체류탄에 눈물을 흘리고 뭐 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배제됐던 거죠. 그리고 그해 7, 8, 9, 7월, 8월, 9월달 석 달 동안 노동자들이 대투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는 사회 경제적 민주화, 여기 요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배제가 되버린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정치 세력이었던 자유주의 정치 세력이었던 김대중, 김영삼 정도가 타협할 수 있는 이런 정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헌법 체제, 헌법이 탄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부가 쏠리는 불평등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제 우리가 촛불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직접 민주주의 이게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게 국민투표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 발언제가 한때 도입이 됐었지만 지금 국민 발언제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들이 아주 국민 알기를 되게 우습게 하는 거죠. 작년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와 대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이런 국민소환제 이런 걸 만들자 이런 거죠. 국민소환제 뭐예요? 국민의 대표가 잘못하면 끌어내릴 수 있다. 소환할 수 있다. 그래서 유권자 몇 명의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자, 저 하자 이런 거죠. 지금 주민투표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주민소환제 이런 거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매번 욕먹고 뭐 이럴 때는 그래 우리 국민소환제 만들게 이렇게 해놓다가 슬그머니 여론이 가라앉으면 슬그머니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만들어보자. 요거 국민발언제는 요거는 이제 국민의당에서 만들었던 건데요. 그나마 이제 국민발언제와 관련해서 가장 근사한 가장 나은 안을 만들어서 주는 건데 국민발언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유권자 2만 명이 딱 법률안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서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에다 내면 이게 곧바로 상임위에서 6개월 안에 심사가 돼갖고 법률안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갖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국회에서도 우리가 막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다가 청원을 하거든요. 네? 뭐 몇만 명 서명 받고 그걸 다 이렇게 몇백만 명 서명까지도 받고 해서 하는데 이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다 차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하면 겨우 4%만 법률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한테 절대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법률, 꼭 필요한 법률 이런 것들은 다 제껴진다는 거죠.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거,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법률만 만들어내니까 이게 국민 대표로서 할 짓이 아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위스 글라로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 이제 스위스 글라로스에서는 800년의 전통으로 여기 주민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가지고 직접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법률안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법률로 성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법률안을 여기 주민총회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 법률안을 설명하는 여기서 찬반 토론을 막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찬반 토론해가지고 여기에 찬성한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란 로고 있잖아요. 이걸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거는 법률로 가결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린 못하죠? 스위스에서 하는 걸? 왜 우린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전 세계적으로 그런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불안정하고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저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돼 가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아예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다 배제된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참여 예산제 같은 거 이게 브라질의 이제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이제 시도된 건데 예산의 일정 부분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쪽으로 예산을 지켜가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이거 하려면요. 시 예산이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되죠. 시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집행이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예산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그럴 때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 이로 갈수록 지방의회들은 대부분 그 중에 이제 진짜 아주 외롭게 힘들게 분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지역의 그런 그런 토호 세력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굉장히 무색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개선해보자. 우리가 아래로부터의 어떤 민주주의, 생활 현장에서부터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적폐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이 적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현장에 적폐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드러내자. 이걸 드러내고 우리 사회에서부터 우리 생활 현장부터 민주화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국회에서 좀 개헌특위 만들어가지고 이 지금 우리 헌법에 요 모든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시대에 뒤졌다고 하는 거죠. 1789년 프랑스에서 인권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때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인권선언을 이렇게 발표하는데 그 인권선언의 원 제목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입니다. 예,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 이상 누구나에게 다 보장되는 그런 권리를 선언하겠다는 거죠. 거기서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민권을 보장하는 범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한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고 그 나라의 그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보장하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주민들한테도 외국인들한테도 보장해야 될 권리가 있는 거죠. 사람인 이상. 근데 우리는 아직도 제2장이 어떻게 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돼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국민은 이러한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모든 현대 국가의 헌법은 전문이 있고 일정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렇게 이런 기본권을 선언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아직도 국민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걸 사람으로 바꾸자 이런 논의들이 좀 되고 있고요. 차별금지 사회도 강화하는 걸로 좀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다 보니까 비정규직 문제 심각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거를 아예 헌법에다가 넣자. 지금 헌법에는 87년대는 최저임금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헌법에서 최저임금제를 뭐다 명문을 하려니까 그 밑으로는 좀 안 떨어지려고 하는 이게 임금이 더 떨어지는 걸 막는 그런 정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여기 비정규직 해소하는 데서 비정규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서 차별을 해소하는 데서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기본권을 강화하자.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 안전할 권리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안전할 권리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를 일어났을 때 일어난 뒤에 이게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갖다가 국가가 보호해야 되고 대통령이 그걸 최우선적인 책무로 삼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할 때도 세월호 사안은 탄핵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생명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집어넣고 안전할 권리 이런 것도 넣어서 이것들을 제대로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게 탄핵 사유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대통령서부터 상당히 이제 그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다르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컨트롤하고 역할을 하겠죠. 그게 그리고 이제 이런 찬반 논쟁 중인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좀 뒤에서 또 좀 볼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노동조합이 노동운동하면 저렇게 이제 선배가 합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국가로 지향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국가로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 이런 나라잖아요, 그죠? 스웨덴, 또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데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사회복지국가가 됐을까? 무슨 힘으로? 이게 대부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무슨 힘으로 됐을까? 다 노동조합의 힘이거든요. 당시 노동조합 조직률이 다 60% 넘어가는 이 힘으로 사회민주당을 만들었고 사회민주당이 의회에 진출해서 사회복지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민주당이 각 지역마다 정치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정치교육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몇 프로? 10%밖에 안 돼. 이거 갖고 무슨 사회복지국가를 만들겠어요. 사회복지국가는 노조가 더 강해져야 되고 조직률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물론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그런 행태들 보면 진짜 열받죠?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밖에 안 돼요. 이거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차별을 시정하자라고 하는 게 목소리가 반영이 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노동조합이 잘 돼야 되는데 이거를 잘 아는 자본가들, 이거 재벌들이나 이런 쪽은 아예 90년대 초반부터 이런 노조 깨기에 아주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영 전략 이런 것도 도입한 지가 벌써 30년이 됐고 이러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노조를 깨는데 지금 노조를 깨는 데서 가장 유력하게 써먹는 게 손배 가압류인 거죠. 노조가 파업을 했어? 그러면 손실이 얼마니까 이거를 내라 해서 한 노조에 수십억의 손배를 청구하고 또 그것을 갖고 가압류까지 진행하는 겁니다. 작년에 1,600억, 가압류만 175억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조를 하면 집안 다 망한다 이런 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요거는 요 안은 예시를 드는 겁니다. 헌법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런 건데 이게 현행 헌법이에요. 요거는 그 국회 개헌특위 안에 민간 자문위원들이 만든 안입니다. 민간 자문위원들이 만드는데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노동권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노동권의 어떤 후퇴 현상이 되게 심각하니까 지금 현행법을 보면요, 헌법을 보면 좀 골 때립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어요. 좋죠? 권리를 가지니까. 그런데 여기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돼 있습니다.
저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게 엄청난 겁니다. 국가가 강제로 국민들을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의 헌법에 저래요. 네? 근로의 의무를 진다는 말은 그래서 삭제하자. 아예 없애버리자. 우리가 나치 국가도 아니고 파쇼 국가도 아닌데 이게 가능하냐? 이게 잘못 들어온 거다. 라고 해서 이제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 청소년 이런 부분은 여기에 일반적인 근로의 권리, 노동의 권리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달아야 되니까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강화하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동일가치, 동일노동 이런 것들을 갖다 명시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비정규직, 왜 비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했을 때 비정규직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절반밖에 임금을 못 받아요. 그죠? 자, 남자 정규직과 여성 정규직은 또 여성들이 한 60%밖에 못 받아요. 남자 정규직에 비해서 여성 비정규직은 50%밖에 못 받아요. 뭐 이런 것들이 격차가 엄청난 거잖아요. 이래서 이런 부분을 아예 그냥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이 원칙을 갖다가 아예 헌법에다 박아놓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 박아놓으면 노동법 자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헌법에 따라서. 안 바뀌면 어떻게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보자. 정치인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면 주로 권력구조에 관심이 있어요. 그 대통령제로 할 거냐 아니면 내각제로 할 거냐 이런 데에 관심이 있거든요. 이런 쪽에 합의가 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권력구조 이런 것들보다는 왜 대통령제도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런 거죠. 내각제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 우리한테 맞는 권력구조가 뭐냐 이런 것들도 합의해서 찾아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거를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의무 이걸로 바꿔내고 그 내용들 권리 조항들을 하나하나 구체화시키자. 이런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뭐냐?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뭐냐?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가 뭐냐? 이거를 상상하고 이걸 토론하고 그래서 합의점을 만들어서 국민의 개헌을 만드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촛불을 들었는데 우리 촛불을 들으면서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도 했지만 또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죽 써서 개 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죽 써서 개 줄 수 없다. 유월항쟁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죽은 쓰라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죽을 써놨더니 남 좋은 일 시킨 거예요. 또다시 그럴 거냐라는 어떤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죽 써서 개 줄 수 없잖아요. 작년 촛불 어렵게 들었는데 그러면 촛불의 성과를 우리가 낼 수 있도록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이 정치 현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적폐 세력들이 이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저 사람들 양심 있는 인간들이라면 지네들이 이명박 박근혜 때 그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됐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그래서 자기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부역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좀 비면서 그냥 눈치도 보고 좀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도리어 이제 이게 적폐청산 뭐 하고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면 정치 보복이 돼. 그게 국가정보원이 그게 할 짓입니까? 댓글 부대 만들어가지고 정치인들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정보원이 할 짓이에요? 그런 짓을 해놓고도 그걸 밝히는데 그 밝히는 그런 것들을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그런 세력이 지금 제2당으로 남아있고 자유한국당이 제2당이잖아요. 107석으로. 그리고 도리어 지금 바른정당 쪽의 의원들이 그쪽으로 다시 넘어가려고 해요. 더 강화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또 관료 집단의 게 만만치 않습니다. 공무원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들 영혼이 없다. 그래서 권력이 바뀌어서 권력이 시킨 대로 한다. 그런 거 잘 모르는 겁니다. 이 관료 집단은 우리나라에 이제 70년 넘게 이렇게 관료 집단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커왔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명박 박근혜 때 좀 싹수가 괜찮은 사람들, 좋은 사람은 다 제껴버렸어요. 네? 다 쫓아내버리고 지들한테 아부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고위직으로 다 남겨놨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 정부의 고위 관료로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런
잘못을 들춰내는 적폐청산? 자기들의 책임을 묻는 적폐청산에 협조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장관들이, 각 부처의 장관들이, 대부분의 부처들이 지금 관료들을 장악하지 못하고 도리어 관료들한테 먹힐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우리가 개혁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관료들한테 포위된 개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지금 또다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촛불을 들어야 되지 않냐. 근데 왜 촛불을 들어도 꼭 겨울에 들어야 되냐. 그죠? 이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나마 이게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법치주의가 형성이 되고 의회 정치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매번 국회, 정기국회 때 이렇게 예산안 통과되고 법률이 막 집중적으로 통과되고 이럴 때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0년 이후로 매년 요 시기에 농성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단식을 해도 요때예요. 그래서 매년 단식을 합니다. 여럿씩. 이번에 조원진 단식 좀 오래 하라 그랬더니 14일 만에 접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했으면 목표를 이룰 때까지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아무리 춥고 뭐 그러더라도 우리가 줄 서서 계속 수는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한테 정말 몇십 년 만에 돌아온 절호의 기회다.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우리가 적폐청산, 사회의 대기업 이걸로 가자. 그 사회는 뭐냐면 민주주의와 인권이 한 발 더 나가는 또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겠느냐. 그게 바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바라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게 그치지 않고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주주의 현주소, 이게 또 신랄하게 또 비판도 해주시고, 나름 또 뭐 대학으로서 직접 민주주의 도입과 확대라든지,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행평운동 기념사업회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까 이제 헌법 개헌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중에서 민주공화국의 어떤 진정한 가치, 뭐 평등해야 되고 당연 차별도 없어야 되고 뭐 특수한 계급도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정말 민주적이고 그다음에 인권적인 그런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용어가 바로 형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형평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시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강사님 그 강연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게 바꾸는 게 어떤 차이가 있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바꾼다면은 헌법 조항이 그 조항뿐만 아니고 다른 조항에도 국민이라는 말이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다 바꾸자는 이야기인지 그 말씀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보수 단체의 노인들을 만나보니까 노인들이 이제 박내군 선생님을 비롯한 진보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을 욕을 하면서 그 이름을 금행을 하면서 저것 봐라 저 사람들 직업도 없는데 뭘로 어떻게 먹고 살겠냐 북한에서 공작금을 받지 않았으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빨갱이다 이런 논리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소치원이 좀 어떻게 먹고 사시는지 연결해 주시면. 예, 두 번째 질문이 진짜 재밌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자기들 나가면 이게 집회 시위 나가면 몇 분이라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집회 시위 같은 거 나갈 때 돈 받고 나가나요? 자기 돈 내고 나가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서울대 무슨 무슨 범국민대회 이런 거 한다고 그럴 때 다 모집을 해서 뭐 참가비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해왔다는 얘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저는 뭐 먹고 사냐 하면 저 활동비 받아서 먹고 살고요. 이 강연료 받아서 먹고 살고 또 원고료 써서 저기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활동비를 인권운동사랑에서 2006년까지는 월 35만 원을 받았어요. 이거 뭐 지금 우리 가정이 있거든요.
결혼했고 우리 처자식도 먹여 살렸는데 물론 우리 아내도 이제 돈벌이 하고 좀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되게 고맙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 가정을 꾸렸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일도 많고 바쁘고 그런 와중에도 가사에 도움이 되려고 활동비 35만 원에 더 보태서 그렇게 항상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일이 다 끝나는 건 없죠. 항상 일이 계속 있으니까. 그 일이 끝나면 밤에 원고 쓰고 막 하고 그래서 그 원고료 받고 막 이렇게 살면서 가사에 보탬이 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재단에 있으니까 이제 활동비 더 많이 받아요. 근데 활동비 받지만 그것도 뭐 겨우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게 30년 차 만약에 30년 동안 직장을 다녔으면 이거가 아니겠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가난하게 사는 게 이렇게 몸에 배있으면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보다 더 수준 낮은 활동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고 저의 그 꿈은 이제 활동가들이 최저임금에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경제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부족하니까 저도 지금도 뭐 원고 쓰고 뭐 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매월 이렇게 단체 후원금으로 150만 원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좀 저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제 정주 칼럼 쓰기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돈을 제가 이제 손잡고라고 하는 단체에 매달 기부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거를. 그랬더니 누가 이제 자기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어느 단체에 이렇게 돕고 그런 걸 못하니까 나오고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한 100만 원 정도는 그렇다고 그러고 저희가 단체 한 30몇 군데 이렇게 후원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다 보니까 그게 나가는 게 5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활동비로서 월급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에 플러스해서 제가 띄우면서 이렇게 강연도 받고 그 원고료도 받고 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공작금 없이 살 수 있다. 이게 또 우리 사회에서 사회운동하는 게 NGO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가치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이 17억 원을 모아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권단체들은 기업이나 이 국가로부터 돈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재정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그 단체의 독립성 자체가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가로부터 안 받고 기업으로부터 안 받으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내세우는 거지만 어느 국가가 또 어느 정부가 어느 기업이 인권단체에 후원하고 싶겠어요. 지들 잘못한 것만 계속 지적하는데 그죠? 네. 뭐 이런 거죠. 그런데도 프로젝트 저기 하고 기업에서 돈 받으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명박 정권 이후로는 그거에 다 잘라줬어요. 그나마 그런 지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좀 것들이 살아나가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가급적 그런 거 안 받으면서 독자적으로 시민들이 내는 한푼두푼 내는 이런 회비로 후원회비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야지 우리 사회 시민 역량이 커지는 거고 시민 역량이 커져야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분은 이제 잘 말씀드리세요. 저 공작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만약에 제가 공작금을 받았으면 이 국정원에 저 기억 놔뒀겠어요. 네, 그런 거 없고요. 첫 번째 아까 참 모든 사람은요. 그게 모든 사람은 하면 대부분의 이게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건 모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영향을 미치는 곳에 있는 사람들, 국내에 있는 이런 사람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이것도 바꿔야 되겠지만요. 북한은 실제로 우리 땅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지배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헌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에 그 영향이 미치는 그런 데 있는 사람들 모두한테는 예를 들어서 신체의 자유 같은 것들 보장해 주자는 거죠. 그잖아요.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이라도 함부로 잡아가고 함부로 구속시키고 고문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 보장해줘. 이게 보편적 가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보편적 가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넘어가면 골치 아픈 영역이 뭐냐면 정치적 권리 부분이 있거든요. 정치적 권리 부분에서 그럼 외국 사람들한테도 아무리 우리 땅에 와서 살고 있다 해도 외국 사람들한테 그런 정치적 권리를 인정해 줄 거냐.
이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아예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이주민에 관한 그 국제권리협약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그 국민으로서 똑같은 또 비슷한 수준에서의 어떤 정치적 권리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것들도 있고요. 좀 더 나가면 뭐가 있냐면 사회보장 체제에 사회보장 시스템이 좀 마련되면 사회보장 대상, 사회보장의 혜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요하고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런 데에서는 제한적으로 주는 거게 되겠죠. 그런다고 한다면 이게 여기에는 모든 사람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주체들을 분별할 때는 또 이제 제한을 하지만 이런 보편적인 가치, 이런 것들, 보편적인 권리, 이런 것들 보장해 줄 때는 모든 사람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근대 이후에 이게 이렇게 된 건데, 우리는 워낙 헌법 자체가 이렇게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리다 보니까 아직도 저기 국민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사실 국민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국민이라는 말이 원래는 전 이게 보편적으로 다 통하는 게 인민이었는데, 북한에서 인민이란 말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국민을 못 쓰게 되는, 이런 인민이란 말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이 국민이란 말은 일제가 이제 왜 한국 국민 이런 식으로 쓰던 거잖아요. 그래서 천황에 복종하는 이런 천황의 국민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거니까 국민이란 말 쓰지 말자고 하는데, 그러면 대체할 말이 또 딱히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국민은 필요한 경우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모든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제가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은데요. 아까 공작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 존경과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방금 전에 그 2017년 촛불 그 항쟁 얘기하셨는데, 예. 근데 거기에서 그거는 비폭력 항쟁이잖아요. 이렇게 비폭력 혁명. 근데 그러면 5.18 같은 폭력 혁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거 비슷한 혁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대항폭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6월 항쟁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불법 시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집시법에 따른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런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해서 집회를 개최하고 이런 거는 89년도에 경신에서 처음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뭐냐면 다 불법 집회, 불법 시위라는 거죠. 6월 항쟁 같은 거 다 불법 집회, 불법 시위인 거죠. 그때 다 잡혀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6월 항쟁 끝나고 이제 그 6.29 선언 저거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대타협을 이루어졌고,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 다 석방돼서 나왔죠. 그때 저도 감옥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런 6월 항쟁이 불법적인 그런 집회 시위라고 해서 평가절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죠. 그게 바로 저항권이거든요. 자, 여기 5.18 같은 경우도, 자, 여기서 맨몸의 그런 시민들한테 이 국가가 그런 잘못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폭력적인 진압을 했어요. 폭력적인 진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스스로의 어떤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드는 경우잖아요. 이런 것도 대항폭력으로 좀 봐야 되고 저항권 행사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 90년대까지 이 집회 시위를 하게 되면 저 대항폭력으로서의 어떤 그런 폭력 시위들이 상당히 용인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90년대 넘어가면서 차차차차 바뀌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 초반 이 독재 정권이 들어갈 때까지는 그런 집회의 자유, 시위 자유도 다 봉쇄가 됐었고, 언론의 자유도 다 봉쇄가 됐었던 상황이니까 거기서 폭력적인 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는 걸 인정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민주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폭력적인 집회 시위를 한다? 이게 정서적으로나 이런 게 용인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여론이 이런 폭력 집회 시위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전히 예전처럼 폭력 시위 이런 것들을 하는 집단들, 특히 학생들이죠. 학생들 같은 경우가 여론의 지탄을 받고 고립되고 이렇게 됐었던 상황이고, 그 뒤에는 그런 폭력 집회 시위보다는 가급적인 평화적인 이런 비폭력적인 어떤 이런 평화적인 집회 시위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인권운동에서는요, 원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의 목적은, 헌법도 그렇고 법의 목적은 인권의 실현이거든요. 국가의 실현이거든요.
국가의 목적은 인권이거든요. 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가 필요한 거고 법이 필요한 건데 현실에서는 이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고 억압을 행사하고 법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초기부터 인권에서는 초기부터 저항권을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인권선언을 이렇게 보시면요.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인권을 통해서 세계 2차 세계대전의 그런 인권을 무시한 그 결과로 엄청난 대비극을 겪고 난 인류가 이런 인권의 어떤 존중 이런 것이 세계 평화 정의의 기초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권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4대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세상. 첫 번째, 신념의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이죠. 이 신념 안에 사상, 신념, 양심, 종교 이렇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 이 언론의 자유는 여기에는 그 집회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 이런 표현의 자유가 다 포함되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공부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국가의 폭력, 억압 이런 것부터 벗어난 세상. 그럼 되게 좋은 세상이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어요. 하나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앞에 세계의 자유에 대해서는 많이 인권을 인식을 하는데 마지막 거는 잘 인식을 못하죠. 워낙 그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회권 이런 거를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이 강화돼야 되거든요. 자,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국가가 계속 억압을 행사한다,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 폭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유엔의 그런 인권선언에서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란까지 가지 않도록 국가는 평소에 법을 통한 지배, 법치를 통해서 인권을 보장해라 라고 이렇게 보장하기로 약속한다. 이게 세계인권선언 전문의 내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저항권을 적극 인정하는 거죠. 여기 학생들도 많이 왔잖아요. 특히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어쨌든 근데 가장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를 저희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 청소년들의 투표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16살로 투표권을 16살부터 투표하게 만들자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성을 확실히 갖자 이런 게 또 하나 있고 아까 얘기했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투표권을 지금 18세까지 좀 최소 내리자 이런 주장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좀 관심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개헌이 안 되더라도 요거는 좀 되도록 정치개혁 요 제도가 되도록 그런 속에서 내년 지방자치 선거를 좀 치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도리어 이렇게 왜 미성년자라고 해가지고 만 19세 이하는 또는 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 정치 권력, 정치 권리를 사실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좀 이거 하한선이 있는데 그럼 상한선은 왜 없냐? 이런 얘기는 큰일 나죠? 아니 한번 생각을 저는 좀 의아해요. 왜 하한선이 있는데 상한선은 왜 없을까? 저 같으면 한 나이 75세 이상 하면은 내가 스스로 난 투표권을 반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워낙 무식해거든요. 헌법에 대해서도 너무 무지하고 이 헌법이 그 바탕에 깔고 있는 어떤 인권적인 어떤 이런 게 너무 무지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국회가 그냥 혐오 발언과 표현의 그런 그 혐오 범죄의 경영장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막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좀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요. 네, 짧게 할게요. 제가 길었나 보네요. 현재 한국 사회의 평등과 인권 보호에 대해서 큰 주력무드로 볼 수 있는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그런 여러 법률안이 현재 어떻게 정해져 있고 강사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적인 그런 차별금지법 제정하자는 게 세 번째 무산이 됐었고요. 이번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 이제 아까 그 국가인권위법 그 3조 2항 1항 2호 거기 보면 차별금지 사유 18개 아까 제가 예시해 준 거잖아요. 그거 한번 쭉 보세요.
인권이라고 하는 건요, 최대주의가 아니라 최소주의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져야 된다. 요 정도 선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지 인권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인권이라는 걸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이고 국제인권규약이고 이런 걸 만들 때 최대가 아니라 최소위로 이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만들어주자. 인권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모든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지 않은 거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요게 빠지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만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세계인권선 국제규약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 금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못 가고 있는 거죠.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성소수와 관련된 논란이 다 끝난 거예요. 1990년 5월 17일 날 WHO, 세계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의 대표분들이 이런 분들이 선언을 합니다.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동성애는 의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간에 의학적으로 이것을 풀어보려고 접근했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성소수자 문제는 이제 의학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 논란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동성애가 발생한 그런 문제 원인은 뭔지 몰라요. 아직도 모르는데 이 생물학에서 또 이렇게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은 모든 생명체에는 다 우리가 얘기해서 인간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 같은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사자 집단에서도 동성애가 있고 동성애들이 있고 호랑이들도 이런 개들도 다 있는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도리어 그래서 이 다양한 성정체성이 보장되는 다양한 성정체성은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게 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성애적인 그런 관점으로 그런 문화와 그런 걸로 이제 억압해왔던 게 인류의 역사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김승석 교수라고 해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교에 있는 교수분인데 사회역학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요즘 많이 잘 나가요. 거기에 이제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쉬운 언어로 쉬운 말로 이런 상황들을 다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소수자 이 차별 문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거라고 보고, 이미 우리 사회는 세대별로 굉장히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젊은 세대는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주 찌질한 이런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자꾸 이제 왜곡해서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성소수자 어떤 차별, 이게 핫한 이슈가 이제 됐는데 이미 그들의 차별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합의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문화 축제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성소수자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이런 시민 축제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0년간 이런 활동을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이었으며 가장 보람 있었던 시기는 어떤 점이었는지 그렇게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예, 사실 30년 동안 별별 일이 다 있었던 거죠. 저도 좀 동생을 26살 먹은 동생을 묻으면서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이제 그 유서에 민중이 주인되는 새 세상을 영원하는 그런 표현들이 그냥 해서 내 동생이 이루고 싶었던 그런 민중의 새 세상을 만들 때까지 내가 네 몸까지 같이 싸우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사실 버텨왔습니다. 근데 그 약속만 가지고 버틸 수는 없는 거죠. 매번 이제 어려운 어떤 이런 상황들 맞을 때마다 또 반대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선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힘도 없고 이렇게 해왔던 것 같고요. 어려웠던 상황들은 그렇게 내가 뭘 바라고 하지 않는데 마치 내가 날 뭘 바라는 것 같아. 마치 이제 세월호 때 이제 이런 거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이 이렇게 이제 우리랑 같이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가면은 이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과 이게 말 트고 말 섞고 함께 뭐 하려면 이 사람들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뭐 하고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 쭉 하면서 세월호 가족들하고 이제 친해지고 또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2014년 겨울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여기 안산에 우리 어머님, 형네가 사는데 형수가 그 형수가 잘 아는 사람이 거기 장례식장을 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가자,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 당연히 거기 따라서 갔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래군이 아무 연고도 없는, 우리 형이 거기 사는 거 모르는 거죠. 아무 연고도 없는 안산에 왜 아버님을 모시고 왔겠냐. 응? 다음번에 국회의원 하려고 그런다. 정말 내가 이런 오해받는 것이 힘든 거죠. 저는 그러거든요. 제가 정치권에 나가려면 벌써 나갔다. 정치할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이 운동을 지키는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할 때 이 오해받는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고 또는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국가폭력과 관련된 어떤 이런 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난 그 사람 저기 하고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를 활용해서 돈을 자기들 더 받아내려고 할 때 그리고 실제로 그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봤더니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돈 받고 시신을 빼돌린 거예요. 이럴 때에 겪는 배신감 이런 부분들이 엄청 진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고 하는데 누굴 믿고 하는데 내가 이 근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속쓰려하고 뭐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는 막 맨날 며칠 술 먹으면서 막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술도 못 먹겠잖아요. 나이 먹으니까 술도 약해졌으니까. 하지만 그런 때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여기 뭐냐면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할 때 그 중심이 돼서 어떤 신종원 씨 같은 사람은 사실은 보상받고 나가면 땅이 자기 땅이 많았으니까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거기에 사는 동력분들을 챙기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새로운 어떤 그 선한 그런 감동을 느끼는 거죠. 이런 걸 하면서 또 맞아 사람은 나쁜 놈들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 있고 저런 사람들하고 나는 그 사람들한테 이해받고 그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저기 하면 계속 서로 연락하고 서로 아껴주고 내지는 걱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힘으로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우리 사회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좀 잘 연결되면 우리 사회보다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세월호를 통해서 사람들이 미안함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유가족들도 사실은 만약에 거기서 제대로 이렇게 배가 침몰할 때 정상적으로 구조 활동을 하고 구조할 수 있는 사람들 다 구해내고 그 뒤에 거기에 합당한 조처들이 취해졌다고 한다면 세월호 유가족이 저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본 거는 뭐냐면 거기에 분명히 내 새끼가 있는데 아무도 구조하지 않는 거예요. 구조하지 않았는데 그 구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 당신은 실종자 가족들이잖아요. 그 배 안에 그 가족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국가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래서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을 펼치고 있다. 구조세력 500명이 잠수사가 동원돼서 그걸 수색에 들어가고 육해공 이게 다 해서 최대의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 정부를 믿었어요. 정부가 해주겠지. 이틀 사흘 지났는데 이상한 거거든요. 현장을 나가봤더니 구조는커녕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날 아무도 구조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 잠수사 2개조로 2번 들어갔다 나온 것밖에 없는데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을 했다 이런 거죠.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 가족들이 그런 겁니다. 내 자식이 죽을 때 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멍청하게 그럼 정부 하는 말만 들었다. 그리고 언론은 그런 거 뭐 이랬던 거죠. 그걸 또 가족들만 겪은 게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겪었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촛불을 들었을 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단 한 명이라도 살아서 돌아오기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는데 계속 배신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자, 그때 들었던 피켓이 뭐냐면 이게 나네. 작년 촛불 때 처음 들은 게 아니라 그때 처음 들었죠. 이러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야만한 사회인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그때서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곳곳에서 세월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인 모임들이 만들어서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 세월호, 저는 4.16 연대가 무슨 중앙에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뭐랄까 동원하거나 뭐 이렇게 지배하거나 이런 생각 없습니다. 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자율적인 자발적인 그런 모임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자유연대가 하겠다. 이거 연결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조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자유연대 회원이 한 10,000명 가까이 되고 그러고 이런 큰 격으로 됐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걸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 세월호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그 선체가 이제 선체가 목포시장에 올라왔죠. 그날 목포시장에 도착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3월 30일이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던 날입니다. 박근혜는 세월호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박근혜가 기소된 날이 4월 17일입니다. 우리가 3주기 기억식을 한 바로 다음 날이에요. 이번에 구속 연장이 됐죠? 그 종료일이 내년 4월 16일이에요. 희한하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그때 이후로 선체 수색 작업을 해가지고 거의 종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미수습자 5명의 유해는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그 미수습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 어떻게 할까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선체조사위원회가 지금 저거를 선체를 이게 세워가지고 마지막 수색을 더 할까? 안 그러면 너무 위험해서 이게 눕혀져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좀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민들이 그 앞에까지 가서 볼 수 있도록 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그 돼 있는데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이걸 세워서 조사할 거냐라고 하는 게 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냐면 11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11월 23일 날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상정이 됩니다. 국회 본회의에. 이건 뭐냐면 가습기 살균제하고 세월호하고 진상규명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가는 이게 이 위원회의 임무거든요. 이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일기 특조위,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에서 강제 종료가 됐잖아요. 해산됐잖아요. 이기 특조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2년 플러스 1년, 그래서 3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거가 만들어지면 저 세월호 참사 관련된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진상규명 활동을 뭐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여기 상당히 협조적인 거죠. 여기서 자기네들이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이전 정부 거 이런 거 이런 건데 쉽지는 않겠지만 또 진전을 이루어 나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안산에 이제 그런 사회적 생명 안전공원 이거를 만들어서 영원히 이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이게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아픈 것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세월호 가족 중에 임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1993년 서해 회리호 사건이 이제 서해에서 회리호가 침몰했거든요. 그때도 292명이 죽었어요. 해상사고 때리면 다 죽어요, 이렇게. 세월호처럼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수색하고 선체 인양하고 아주 진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임종호라는 사람은 의경으로 군복무 대신해서 의경으로 나가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유가족들을 막는 역할을 했어요. 유가족들이 울고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자기들 그 가족들 죽은 거에 대해서 억울한 것들 항의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고개를 숙이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유가족들 맞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만약 그때 1993년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규명 제도라고 책임자 처벌 제도를 했다고 한다면 21년 뒤에 세월호에서 자기 딸 세희가 죽진 않았을 거 아니냐. 세월호 참사가 굉장히 끔찍한 일이거든요. 근데 끔찍한 일인데 이 끔찍한 일은 한 번 일어났으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화학자였다가 나중에 소설을 쓰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그때 이제 무소리니에 대항하는 활동을 하다가 아우슈비츠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랬다 생존했던 사람이고 1980년대에 자살했어요. 워낙 드라마 이런 것들을 연기하면서 자살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치의 학살 한 번 일어난다. 그러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다. 그게 핵심이다. 우리가 아픈 것일수록 또 참혹한 것일수록 우리가 대면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면하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비극이 없어질 거다. 그래서 생명안전공원 그렇게 이후로 만들어 갈 거고요. 그리고 진짜 그런 것처럼 앞에 우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잊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그리고 4.16 이후는 4.16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예,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박명훈 사장님과 함께한 시간을 그만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